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식탁의 풍경을 단 하나의 기계가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까지 맞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직접 겪은 제가 들려드릴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음식 칼럼을 쓰는 앨리슨 브룩스라고 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음식 관련 방송에도 가끔 출연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제가 매일 예쁜 접시 위에 화려한 요리를 올려 먹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집밥이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가장 기본이자 마지막 수단이니까요. 그날도 저는 냄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심장질환이 악화된 아버지가 병원 대신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거든요. 의사도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았고 어머니는 벌써 오래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맡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미음을 끓였어요. 불 조절이 쉽지 않은 냄비에서 쌀알이 퍼지기만 기다리며 한 스푼 한 스푼 뜸들이듯 젓고 또 저었죠. 아버지는 원래 밥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육류 중심 식단에 익숙했던 남부 출신답게 밥은 군인의 훈련식 같다고 싫어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병든 뒤로는 거의 아무것도 삼키지 못했어요. 약도 스프도 전복죽도 결국 토해냈고 몸무게는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그날도 겨우 입에 댄 두세 숟가락 미음을 내려놓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죠.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 혼잣말 같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때 옆집 한국 유학생 지윤이 문을 두드렸어요. 간단한 찬거리라도 건네주러 왔다는 그녀 손에는 이상하게 반짝이는 하얀 기계가 들려 있었어요. 혹시 이걸로 밥 한번 해보실래요?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 아픈 분께는 이게 훨씬 부드러워요. 전기밥솥이었어요. 한국식 전기밥솥은 미국에서 봤던 것과는 모양부터 달랐죠. 두툼했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기계를 받아들고 설명서를 읽는데 신기하게도 영어 설명이 같이 있었어요. 백미, 잡곡, 이유식, 누룽지. 기능이 이렇게 많다니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그 전기밥솥으로 다시 미음을 만들었어요. 쌀을 불리고 물을 맞추고 버튼을 누르기만 했는데 기계는 혼자서 알아서 모든 걸 해냈죠. 증기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고 무언가가 천천히 익어간다는 기분이 참 묘했어요. 기계에서 나는 증기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그 속에는 쌀이 아니라 뭔가 더 따뜻한 향이 느껴졌어요. 완성된 미음을 떠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어요. 한 입, 두 입,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는 고개를 들더니 나지막하게 웃으셨어요. 이건 약 같아. 속이 편하구나. 오랜만이다. 이런 밥.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어요.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거든요. 그날 저녁 밥솥으로 지은 일반 백미를 저와 딸 루비도 먹어봤어요. 질감이 다르고 밥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루비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 제게 물었어요. 엄마, 내일도 이 밥 해줘. 놀랐어요. 이 아이는 평소엔 밥보다 시리얼을 좋아했는데 이 밥엔 뭔가가 있었던 거죠. 전기밥솥 하나가 우리 집 식탁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조그마한 기계 하나가 우리 가족을 다시 붙들어 줄 줄은요. 그리고 그게 곧 정치와 세상을 뒤흔들 사건으로 이어질 줄도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 두 번씩 밥솥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조리 없이도 찰기 있고 고스란 밥이 완성되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거든요. 아버지는 아침마다 식탁에 먼저 나와 앉았어요. 기계가 김을 내뿜으며 익어가는 동안 부엌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는 게 요즘 제 하루의 가장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딸 루비도 마찬가지였죠. 전엔 밥 먹으라고 부르면 침대에서 10분은 버티던 애가 요즘은 먼저 밥이 뭐냐고 묻곤 해요. 오늘도 그 밥이지, 엄마. 어제처럼 해줘. 단순한 밥맛의 차이만은 아니었어요. 식탁 앞에 앉는 태도, 숟가락을 드는 손길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분명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는 매 끼니마다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밥솥으로 만든 찹쌀밥에 조림 반찬 하나 얹어 아버지 앞에 내놨는데요. 그분이 뜨거운 김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 냄새, 엄마가 가마솥 열 때 나던 냄새랑 비슷하구나.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가마솥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는 부뚜막에 가마솥이 있었지. 뚜껑 열면 밥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고 애들은 밥을 얻어먹으려고
부엌 앞에서 서성이곤 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지윤이 전해줬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선 예전부터 가마솥으로 밥을 지었대요. 뚜껑을 여는 순간이 가족이 모이는 신호였대요. 그 말을 들을 땐 그냥 좋은 풍습이라고만 여겼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불러오는 신호라는 걸요. 이 밥솥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누군가의 가족이, 누군가의 식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기계는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글을 썼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우리 집에 온 한국의 밥솥 이야기였어요. 그 글은 예상외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단 이틀 만에 제 메일함은 쏟아지는 질문들로 가득 찼고 SNS에서는 그 밥솥 어디서 사요? 라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어요. 남편이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애가 밥을 안 남기고 먹었어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이 밥솥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걸까? 혹시 내가 감정에 취해 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방송국 PD 에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앨리슨, 혹시 이 밥솥으로 방송 하나 만들면 어때요? 감정이 아니라 과학으로도 접근해보자고. 그 제안은 제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겠죠. 며칠 뒤 저희 집에 촬영팀이 들어왔고 아버지와 루비가 웃으며 식탁에 앉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 방영 직후 채널 댓글창엔 울었습니다. 그 밥솥 저도 샀어요. 같은 반응들이 넘쳐났고 며칠도 안 돼 한국 제품 직구 사이트 대부분에서 해당 모델이 품절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놀라움과 동시에 걱정을 낳았어요. 혹시 너무 많은 관심이 이 밥솥을 더 멀게 만들진 않을까? 사람들의 반응이 몰려드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반발도 올 수 있다는 예감이 가슴 한켠에 스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정말로 그 작은 기계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까지 끌게 될 줄은요. 그날 이후 밥솥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하나의 국가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11만 1111. 저는 그날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루비가 등교한 뒤에 고요한 시간이었죠. 방송에서는 해외 무역 뉴스가 짧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흘려들었겠지만 어느 한 문장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주방 가전에 고율 관세 부과 예고, 최대 40% 인상 가능성, 대상 품목엔 전기 밥솥 포함. 한순간에 커피잔을 든 손이 얼어붙었어요. 다른 말은 잘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밥솥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에서 둥둥 울리고 있었죠. 저는 급히 노트북을 열고 늘 사용하던 직구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예감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샀던 모델은 이미 품절 표시가 붙어 있었고 비슷한 제품들까지도 입고일 미정이라 적혀 있었어요. 제품 리뷰란엔 댓글이 빗발치고 있었죠. 가격이 2배가 됐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이 밥솥 아니면 우리 애는 다시 빵만 먹어요.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가 왜 이러는 거죠? 제가 처음 밥솥 칼럼을 썼을 땐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한 가정의 작고 사적인 회복담이었고 밥이 맛있다는 솔직한 느낌을 공유했을 뿐인데 지금은 그 조용한 식탁 하나가 정치와 무역의 논쟁 한가운데 놓이게 된 셈이었죠. 지역 마트에서도 변화는 눈에 띄었어요. 한인마트 가전 코너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직원이 추가 입고는 미정입니다라고 말하자 어떤 여성은 마스크를 내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애가 이 밥만 먹어요. 이거 아니면 못 먹어요. 진짜라니까요. 그 장면 앞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치 팬데믹 초기 화장지 사태가 재현된 느낌이었어요. 다만 이번엔 밥솥이었고 사람들의 눈엔 더 절박함이 서려 있었죠. 그날 저녁 식탁에서 루비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밥솥도 못 쓰게 되는 거야?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못 쓰게 되는 게 아니라 더는 못 사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차이를 설명하기엔 아이의 눈이 너무 진지했어요. 아니야, 우리 건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을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 출근했을 때 에반이 묘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앨리슨, 정치 칼럼 쪽에서 연락이 왔어. 밥솥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이래. 트럼프 관세 정책 비판 칼럼 쓴 사람이 당신 칼럼 언급했대.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한 가정의 식탁 이야기가
정쟁의 소재가 되는 순간이 참 낯설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따뜻한 밥맛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 따뜻함조차 가격표가 매겨진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제 메일함엔 언제까지 외국 제품에 의존할 겁니까? 라는 제목의 항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어떤 이는 말했죠. 당신의 감성팔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쓸데없는 유행이 생겼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보다 미국의 자립을 지켜야 합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 밥솥은 누구에게 강요한 적도 없고 단지 제가 직접 경험한 따뜻함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의심이 되고 정치적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밥을 지었어요. 습관처럼 손이 움직였고 타이머가 돌아가는 동안 루비가 식탁에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오늘 밥 냄새 진짜 좋다. 그 짧은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냄새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 수 있는데 정치는 그걸 왜 모를까 싶었어요. 밥은 말이 없어요. 하지만 밥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떤 정책보다 진실하죠.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없이 있지 않겠다고요. 이 밥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왜 이 밥솥이 단순한 기계가 아닌지를 제 목소리로 직접 말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캠코더를 꺼냈어요. 거실 한쪽에 조명을 세우고 식탁에 앉아 마이크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브룩스입니다. 밥솥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니, 우리 가족을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준 그 밥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 영상이 올라간 후 제 삶은 다시 한번 뒤흔들리게 됩니다. 111만 1111. 마트 진열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텅 비어 있었어요. 직구 사이트는 물론 한인마트, 대형 유통망까지 그 밥솥은 단 한 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알림을 켜놓고 수십 번을 새로 고침해도 품절이라는 빨간 글씨는 그대로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중고거래 앱에서 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어요. 예전에 화장지와 손세정제가 마트에서 사라졌던 팬데믹 초기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건 일상의 생필품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게 해준 한 끼의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지역 방송국에서 제 영상이 나간 뒤 이 제품은 인터넷상에서 감동소치라는 별명을 얻었고 방송에 함께 나왔던 아버지와 루비는 유명 인물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어요. 학교 선생님조차 루비에게 그 밥솥 아직도 쓰니? 하고 물어볼 정도였죠. 좋은 반응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때문에 이 사태가 더 커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방송국의 한 통의 항해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산 제품 홍보 방송 아니냐는 항의였답니다. 심지어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저를 겨냥해 외국 제품에 현혹된 음식 칼럼니스트라는 조롱 섞인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도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주방에 혼자 서 있다가 울컥했어요. 루비가 그런 저를 보고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누가 뭐래?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 침묵이 언제까지 괜찮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어요. 다음 날 아버지가 아침 식사 후 조용히 말했어요. 앨리슨, 세상엔 꼭 말해야 할 것들이 있단다. 그게 내 밥이라면 너한텐 더 이상한 일이 아닐 거야.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말해야 할 것,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 저는 작은 캠코더를 꺼내 식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브룩스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음식을 글로 쓰고 또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밥솥 이야기입니다. 그냥 밥솥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식탁으로 다시 불러 모은 우리 집을 다시 가정으로 만든 밥솥이에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잇다 보니 어느새 눈물이 고였어요. 누군가는 이걸 사치품이라 말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집에선 이게 없었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은 달라졌을 겁니다. 루비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전 제 아이와 마주 앉는 기쁨을 되찾았어요.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고 해시태그 밥솥은 사치가 아니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사연들이 퍼져나갔어요. 우리 아이도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치매 어머니가 밥 냄새 맡고 처음으로 미소 지으셨어요. 그런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더 이상 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싸늘한 시선이 있었어요. 미국 제품은 안 믿고 왜 한국 물건만 믿냐? 방송인 주제에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 그런 글을 보며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아 아버지의 한마디를 떠올렸어요. 가마솥 열리면 가족이 모였지. 그게 밥이지. 냄비가 아니라 냄새가 사람을 불렀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도 지금의 이 밥솥과 겹쳐졌어요. 기술이 달라졌을 뿐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제작사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밥솥 회사였어요. 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읽었다며 공장을 직접 보고 싶다면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어요. 메일을 읽는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 안에선 이미 답이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밥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그 밥솥이 말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한국에 가겠다고요. 이건 단지 제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밥을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바는 마치 자기가 먼저 가고 싶었다는 듯 눈을 반짝였어요. 그 영상은 시작에 불과해. 내가 한국에서 뭘 보고 느끼는지가 진짜 이야기가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진심을 담았었던 칼럼과 영상들이 많은 반향을 일으켰지만 결국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 밥에 담긴 마음의 정체였으니까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나중에 내가 본 거 다 말해줘. 그 밥솥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꼭. 루비는 공항에서 제게 작은 손편지를 건넸어요. 엄마, 나도 한국 밥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 편지를 가슴에 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땐 새벽빛이 활주로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웰컴 보드를 들고 서 있던 젊은 여성 직원 수지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사이로 자리 잡은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거리를 메운 푸드트럭과 작은 식당들. 어딘가 모르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그게 음식이란 공통 언어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처음 안내받은 곳은 공장이 아닌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마을이었어요. 오늘은 먼저 이곳을 보시죠. 밥솥의 뿌리를 느끼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수진의 안내로 마을을 걷다가 어느 가정집 마당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마솥을 봤어요. 검고 두꺼운 철솥이 벽돌 위에 얹혀 있었고 밑에는 장작불이 천천히 타고 있었어요. 하얀 김이 솥뚜껑 틈 사이로 피어오르고 곁에서 흰 앞치마를 두른 노모 한 분이 밥알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주고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춘자 여사님.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신 분이셨죠. 여긴 관광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손주들 먹일 밥 짓는 중이요. 수진이 제 소개를 해드리자 여사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밥솥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 그 따뜻한 글을 썼다면서요? 잘 왔어요. 우리 밥은 말이지 그냥 쌀만 넣어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엔 하루가 있고 계절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제가 느꼈던 모든 것에 답을 주는 듯 했거든요. 그 집의 식탁에 앉아 갓 지은 가마솥밥을 받아들었을 땐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또렷했고 증기에서 퍼지는 향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뜨거울 땐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꼭 씹어보세요. 여사님의 말씀대로 천천히 밥을 씹었는데 입안에서 터지는 고소함과 달큰함이 마치 지난 계절들을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왜 전기밥솥의 밥에서도 이런 따뜻함이 느껴졌는지를요. 그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가마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여사님은 웃으며 말하셨어요. 우리 딸이 그 밥솥 회사 다녀요. 요즘 애들은 전기로 지으니 편하대요. 그런데 난 아직도 이게 좋아. 불은 느려도 마음이 닿거든. 저는 그 말에 다시 울컥했어요. 전기가 불을 대신하게 된 지금 그 안에 담긴 정성만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여기 와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이 제게 말했어요. 내일은 본사와 공장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 밥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전까진 그저 밥을 잘 짓는 기계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겹겹이 쌓인 기억의 그릇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 밥의 진짜 온도를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담벼락엔 담쟁이가 여름빛을 머금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안내 차량에 올라타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밥솥의 본사와 생산 공정을 직접 보는 날이었어요. 이 여행을 결심했던 순간부터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산업단지 안에 자리한 조용한 회색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건물 외벽엔 작은 글씨로 회사명이 적혀 있었고 창 너머로 하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를 맞이한 건 제품 개발실을 이끄는 책임자 이민호 실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당신의 영상을 전부 받고 하나하나 공유하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백했지만 눈빛은 선명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기술연구소였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작은 실험기기들과 정교한 계측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모니터 앞에 앉은 연구원들은 미세한 온도, 곡선과 습도, 그래프를 조정하고 있었어. 여기서는 밥솥 내부의 열순환 구조를 실험합니다. 가마솥처럼 겉은 뜨겁고 안은 부드러운 열을 만들기 위해 센서가 초당 수십 회 온도를 감지하고 조절하죠. 이민호 실장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그 안엔 수십 년을 밥과 씨름해온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언어가 담겨 있었어요. 가마솥 밥은 그 자체가 과학입니다. 정성이라는 감정을 반복 가능한 수치로 바꾸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너무 강하게 가슴을 때렸기 때문이에요. 정성이라는 감정을 수치로 바꾼다. 정확히 그게 이 밥솥이 제게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제품 조립 공정실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머리와 신발을 소독한 뒤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은 마치 수술실처럼 깨끗했고 기계음 대신 직원들의 조용한 대화와 손 움직임만이 들렸어요. 한 여성 직원이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분, 당신 영상 보고 많이 울었대요. 그 말에 저는 다가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 식탁이 살아났어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어요. 그 말, 저희가 더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만드는 밥솥 하나가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밥솥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빚어진 기술이라는 걸요. 이민호 실장은 밥솥 안쪽의 금속 코팅과 압력판 구조를 설명해줬어요. 이 재질은 한국산 전통 누스의 가마솥의 성질을 살려 제작했습니다. 압력 조절 밸브는 3중으로 설계되어 밥알을 누르지 않고 감싸듯 익히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밥솥 하나를 열어 보여줬어요. 그 안엔 실제 밥이 지어져 있었고 증기가 올라오며 퍼지는 향은 마치 제가 어제 가마솥 앞에서 맡았던 그것과 똑같았어요. 냄새는 기억의 언어죠.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써도 결국 이 냄새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그 향을 느꼈어요. 그 순간 집에서 밥을 먹던 루비의 얼굴이 떠올랐고 첫 숟갈에 눈을 감았던 아버지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모든 견학이 끝난 뒤 이민호 실장은 저를 회의실 한쪽으로 데려가 앉혔어요. 그곳엔 전 직원들이 손으로 써 내려간 카드가 한 상자 가득 들어있었어요. 당신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저희 직원들이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드엔 한국어가 빼곡했지만 간단한 번역이 함께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밥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저녁을, 가족의 온기를, 내일의 기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 모든 여정이, 모든 장면이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이어졌다는 걸 확인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영상 촬영 장비를 꺼냈어요. 그 향과, 그 손길과, 그 정성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싶었어요. 이건 광고도 콘텐츠도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마음이 만든 밥에 대한 진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단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책임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루비와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지은 말은 이런 거였죠. 이 밥은 진짜야. 엄마가 본 걸 다 너희한테 말해줄게. 루비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진짜 밥은 뭐야?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사람이 만든 밥, 정성을 아는 밥, 그걸 만들려고 수백 번 실험하고 누군가의 저녁을 걱정하는 사람이 만든 밥이 진짜야. 한국에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건 공장에서 받은 작은 카드 묶음이었어요. 우리는 밥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온기를 지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글 한 줄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며칠 후 TEDx 텍사스 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영상과 칼럼이 미국 내 소셜 플랫폼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공유를 기록했고 가정의 식탁이 바뀌는 이야기로 무대에 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이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강연 당일 무대 뒤에서 저는 숨을 고르며 손에 쥔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아온 도자기 밥공기였어요. 그 안에 지은 밥 한 술, 그리고 그 밥을 먹는 사람들, 그 모든 걸 전하고 싶었어요. 무대에 올랐을 때 조명이 저를 비추고 청중이 숨을 죽인 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밥솥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밥이라는 이름의 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저는 가마솥밥 이야기부터 시작해 한국 밥솥 개발자들이 어떻게 수백 개의 알고리즘으로 엄마의 밥맛을 구현하려 했는지를 설명했어요. 기계음도 들려드렸고 밥 짓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감정을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을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봤습니다. 기술이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그 밥솥은 쌀을 익힌 게 아니라 가족을 익히고 마음을 덮고 있었어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코를 훌쩍였고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길게 울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영상은 TEDx 채널에 올라가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짜 따뜻한 기술 이야기. 이건 요리의 혁명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각국의 음식 관련 매체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그런데 뜻밖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리사였어요. 예전 방송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꼬았던 그 리사요. 앨리슨. 밥솥 강연 봤어. 내가 틀렸던 것 같아. 그 밥이 진짜 뭔지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 혹시 공동 칼럼 하나 같이 쓸래?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웃었어요. 갈등과 비교가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연결된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루비와 함께 밥을 지었어요. 딸은 이제 자기가 버튼을 누르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저는 한 발짝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증기가 피어오르고 타이머가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우린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 밥솥이 우리 집에 가져다 준 건 단지 맛있는 밥이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기회였다는 걸요. 그 주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밥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첫 오프라인 밥상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밥솥을 시연하고 여러 가족이 각자의 밥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는 갓난아이가 처음 밥을 먹던 날을 말했고 또 누군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던 보리밥의 맛을 떠올렸죠. 밥은 국경을 넘었고 그 위에 마음이 얹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이 밥솥은 이제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조용한 통역기 같은 존재였다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써나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중심에서 제가 할 일은 단 하나, 밥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의 진심이 닿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생신상을 준비하며 밥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이 자리에 다시 서는 순간이 이토록 특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숟가락도 그릇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밥이 익어가는 시간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바빴고 귀찮았고 그저 끼니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 자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식탁에는 도자기 밥공기와 나물 몇 가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묵은지, 무침, 그리고 구수하게 탄 누룽지가 올라갔습니다. 루비가 고사리 손으로 밥을 퍼담으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밥은 진짜 가마솥밥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기지만 진짜야. 그 정성은 다 담겨 있거든. 그 말에 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다. 밥은 손맛도 중요하지만 마음맛이 더 중요하지. 우린 함께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운 날은 처음이다. 참 한국 사람들 밥 한 술에 인생을 담는 사람들이구나. 그 말이 마음을 깊게 때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그 사람들, 그 손길, 그리고 밥솥 안에서 묵묵히 일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계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손과 정성과 책임이 들어간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체감했어요. 며칠 후 저는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노인복지센터 점심봉사에 참석했어요. 거기엔 제가 기증한 한국 밥솥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식사 시간이 되자 구수한 밥 냄새가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한 노인이 숟가락을 들고 말했어요. 이거 우리 어릴 적 군밥 같네요. 요즘 기계밥은 심심했는데 이건 다르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한국에서 본 수많은 설명과 기술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밥솥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밥맛은 말로 설득할 수 없어요. 밥을 먹은 사람의 얼굴로 전해지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한국 밥솥 공동구매 모임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꾸준히 성장했고 저는 더 이상 밥솥을 소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식탁을 다시 이어준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밥솥 회사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미국 유통 파트너들과도 연결되어 더 많은 이들이 쉽게 이 밥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앨리슨, 왜 그렇게 한국 제품에 진심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밥 하나에도 진심을 담는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니까요. 그런 제품은 믿어야죠. 어느 날 저녁 루비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한국은 마법의 나라야?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법은 아니야. 그냥 거기는 정직하게 만든 걸 정성껏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그 말은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 중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정직하게 만들고 묵묵히 지키고 누군가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이름 없는 손들이 움직이는 그 나라. 저는 그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제 글과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전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브랜드나 마케팅보다 더 진실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 식탁에선 한국 밥솥이 조용히 김을 내뿜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그 냄새를 맡고 루비는 밥이 되기를 기다리며 식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그 풍경이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진짜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은 밥솥을 수출한 게 아닙니다. 그 밥솥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정성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밥을 먹는 우리가 오늘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바로 그것이 진짜 국력 아닐까요?